안녕하십니까. 리얼 인터뷰 진행을 맡은 박준입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지자체장,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서 그들의 생각, 철학, 정책,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깊이 있게 우리 지역의 미래와 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진짜 인터뷰, 리얼 인터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저 가방이 지금 계시는데 저도 방송을 좀 하지 않습니까? 원래 변호사시잖아요. 변호사인데 절반은 또 방송, 절반은 재판 업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네. 너무 영광이고 보고 싶었어요. 아우, 정말 예전에는 자주 뵀었는데 네, 방송도 국회 같이 했는데. 22대 국회 들어오시고는 저희 이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 입성입니다. 소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8년 만에 들어왔어요. 아, 8년 만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 쉬었네요, 두 번. 네,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은 8년이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네. 네. 자, 먼저 걸어온 길 얘기를 좀 나눠보면 사실은 8년 말씀하셨지만 12년 전에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오셨습니다. 네. 그때도 좀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오시게 된 겁니까, 국회에? 2009년 5월 23일 날 네.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고 그때 충격과 분노가 너무 컸잖아요. 네. 근데 그때 문성근 선배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하고 그랬는데 아 이렇게 도저히 가만히는 못 있겠다. 그래서 그때는 처음엔 충격, 그 다음엔 분노가 컸어요. 네.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정치 세력에 대한 분노가 커서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리멸렬하게 5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네. 야권 통합 운동을 시작했죠.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아. 그래서 당시에 손학규 대표 체제였고 민주당은 그래서 저희가 뭐 전국을 돌면서 회원을 모아서 회원이 18만이 넘었을 때 네. 그때 정치권이 반응 오고 시민사회도 반응 오고 네. 그래서 혁신과 통합을 만들었어요. 음흠. 그 혁신과 통합의 상임 대표가 누구냐면 네. 쟁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 조국 대표, 아. 이해찬 대표 예. 네, 그런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혁신과 통합과 민주당이 통합해서 민주통합당이 되고요. 아하. 네, 그래서 제가 초대 최고위원으로 정치의 언급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기자 활동을 오래 하셨잖아요. 저는 한겨레 전신인 예. 말지 1호 기자로 출발했고요. 네. 그 말지 1호 기자를 만 4년 했는데 그때 저의 사수가 박우정 한겨레 편집국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제대로 교육받았죠. 그리고 송건호 회장님이 회장이셨는데 네. 말지 대표셨어요. 근데 자주 나오셔서 언론인의 자세라든지 뭐 그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정말 지침을 구체적으로 줬어요. 예. 예,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왜냐하면 담배, 술 피고 네. 술자리에 가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언론인의 정도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제대로 교육받은 그 4년이 제 인생 전체를 규정한 겁니다. 그 말지 기자하고 네. 결국은 19대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셨는데 그때 황선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혹시 그 당시 19대 때 기억 남는 활동? 우선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예. 온라인 입당법을 대표반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거를 의원님이 하셨군요. 네. 오. 근데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예.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시민 참여 정치였어요. 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고 그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죠 항상. 예. 그래서 저는 그 깨어있는 시민은 집단적으로 대통령 돌아가신 후에 그러니까 그 조직화되지는 않았지만 존재했거든요. 근데 그 조직된 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에서 조직돼야 되지? 그래서 그게 인터넷에서 혹은 유튜브의 댓글로 뭐 어디로 이렇게 고민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깨어있는 시민은 민주당에서 조직돼야 된다. 그러려면 당에 입당하는 게 쉬워야 되는데 당시까지는 입당하려면
지역위원회 찾아가서 신분증 복사해서 해야 되고 예, 뭐 그리고 써야 되고 예, 뭐 막 마음의 소리를 내야 복잡했어요. 되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싫어서라도 아, 사실 안 들어오는데 누가 정당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온라인 입당법을 발의해 놓으니 그게 2015년 11월에 통과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사무총장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었어요. 어허, 지금 최재성 의원도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라 네. 시스템을 그러니까 입당 시스템을 거의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정말 번개불에 콩 뽑듯이 해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안탈 나입, 안철수 탈당 나입당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몰랐습니다. 그때도 거의 18만 명이었어요. 아. 그 정도의 당원이 입당합니다. 아하. 그래서 문재인 대표를 지켜주죠. 아하. 지금은 민주당 입당 얼마입니까? 200만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240만 내지 50만입니다. 이야, 이게 다 온라인 입당법 때문에 가능한 예, 거죠? 근데 그래서 저를 어떤 분이 민주당의 어머니라고 약간 비아냥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맞지 않나? 기분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예. 온라인 입당법이 그 사실은 법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의 수혜자가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예, 그래서 당대표가 당대표가 됐어요. 국민의힘도. 예, 그래서 예. 저에게 밥 사셔야 되고 네. 이건 이제 좋은 기억이고 안 좋은 기억은 침대 세계 폭로한 거죠. 아, 그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시절이죠. 예. 그것 때문에 좀 참 사실 고생했죠.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전 굉장히 억울한 정치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발은 윤전추 필라테스 장비 폭로였고요. 네. 그리고 제2부속실의 몰래카메라. 네. 그리고 의문의 침대 세계가 나왔는데 그거를 폭로하지 말라고 여러 압박이 있었습니다. 아하. 구체적으로 여당 쪽에서도 압박이 있었고 이러다가 다친다는 협박도 있었고 재미없다 이런 협박을 구체적으로 받았어요. 네. 그런데 했죠. 그러고는 8년의 고난의 길이. 결국은 8년간 (19대) 때 그때도 보니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네. 그때 법안들 다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뭐 정말 추진하고 싶었던 그런 법안들도 있었나요? 제가 국회에 들어온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구현하러 국회에 들어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 중에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언론개혁, 방송 정상화하고 시민 참여 정치의 확대예요. 그래서 이 두 개와 관련된 법안들을 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쁜 종편 속가내기법, 종편특혜 해소법 냈었는데 다 폐기됐고요. 그 당시에 김재철 방지법, 아하. 그때 김재철 사장이 사장. MBC 사장인데 방송을 거의 초토화시켰다고 저희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송개혁 법안들 낸 것들 네. 그거 이제 다시 해볼 생각이고요. 정당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온라인 입당법 이후에 제가 8년을 비웠잖아요. 네. 8년 동안 정당 개혁이 진전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하.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권리당원의 권리를 확대하는 당원 당규를 확정했는데 사실은 저는 좀 더 넓게 정치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법안들 오픈 프라이머리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네. 자, 뭐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다 귀한 재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다시 국회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현재 이야기를 좀 나누고 네. 싶습니다. 자, 이번에 남양주 갑선거구에서 당당히 이 주민들의 또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한테 자 보고 있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기입니다. 저기. 네.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 갑 화도 수동 호평 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저를 국회의원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깔끔하게 또 임팩트 있게 좀 인사를 주셨는데 남양주 시장이나 뭐 또 다른 도전도 하셨잖아요. 제가 2016년에 네. 남양주 병지역에서 출마했어요. 출마도 하셨고. 낙선했고 그때는 표차 굉장히 적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양주 시장 때 똑같은 사람하고 또 결었는데 그때 대선에서 민주당이 지면서 네. 참패했어요. 네, 2번 졌습니다. 자, 똑같은 사람하고 붙었다. 남양주를 계속 선택한 이유도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간 것은 최재성 의원과 박기춘 의원님이 아. 남양주가 분구가 되니까 최민희가 그 분구 지역에 오면 그 지역의 특성상 이대 출신이고 언론인 출신이고 뭐 그리고 활동해온 경력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을 거라고 하셔서 갔어요. 최재성 의원님도 남양주에 오래 남양주 있었습니다. 박기춘 의원님은 을에 을이었죠. 있었고. 두 분은 네. 정말 대단한 정치인이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별로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 할 생각은 없었는데 네. 사람들이 그렇게 오라는 사람이 있는 건 굉장히 행복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라고 한 거는 한 2년쯤 전인데 선거 있기. 1년 동안 아예 하기도 싫고 안 하고 이러다가 고민을 1년간 하셨습니까? 1년 놔두고 갔어요. 예. 네, 그래서 남양주를 택하게 됐고 우리가 흔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문가로서 네. 전문성을 살려서 의정활동을 하러 가는 거고요. 정치인이 비로소 내가 진짜 정치를 하겠다. 그럼 지역구 출마를 맞습니다. 정치의 예. 시작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남양주 병에 출마했을 때 과거에 노사모 활동을 같이 하던 분들이 드디어 선택하셨군요. 드디어 이 길로 가시는 거예요. 뭐 이런 메시지가 왔거든요. 이제 정치를 직접 네, 진짜 네.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까지는 진짜 정치를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우리가 판단을 못하겠다. 이게 예. 지지자들의 생각이세요. 그래서 병 지역에 출마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치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딘 첫사랑이 남양주죠. 그래서 네. 약간은 실패하고 약간은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남양주에 도전을 하셨던 약간이 거네요. 아니죠. 두 번이나 크게 두 번 속상하셨을 동안 것 같은데. 크게 떨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였어요. 2번 다. 그런데 떨어지면 대체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도 반은 포기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방통위원으로 민주당이 추천해줘서 그렇죠.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양주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 저는 한번 어디에 자리 잡으면 그냥 거기에 계속 사는 게 버릇이에요. 그래서 있었다. 네. 자, 이 남양주 지역구 남양주의 현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선 전체적인 현안은 교통 대책이에요. 남양주도 그런데 많이 큰데 교통이 조금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네. 이제 되게 우리나라가 도시를 개발할 때 보면 네. 도시 개발할 때 맨 처음에 인프라를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어서 몇 세대가 입주를 한다. 네.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우면 그에 따른 교통 인프라,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어요. 네. 그걸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인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인구 유입. 근데 우리가 좀 거꾸로 해요. 왜냐하면 신도시를 만드는 과정들이라는 게 다 부동산 값이 폭등한다. 등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여론이 들고 일어나요. 예. 그러면 신도시를 대책으로 내놓다 맞습니다. 보니 예. 사실 교통 인프라라는 건 1, 2년에 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도시를 5년 만에 뚝딱 하겠다. 뭐 10년 만에 뚝딱 하겠다. 그러니까 불일치가 발생하게 네. 되죠. 그래서 교통 문제가 교통 가장 큰데 문제고. 이것도 이제 남양주 시민들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은 게 계획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그런 지금 계획된 것들만 잘 마무리되어도 교통 문제가 100%는 아니어도 반은 해결되는 그런 상태고 이건 남양주 갑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GTX도 지금 만들어지고 GTX 있죠? 노선도 남양주에 들어오고 있고 갑 지역에 마석에 종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통 대책이 가장 시급하고요. 두 번째는 의료 대책 의료도 문제예요.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는 큰 대학병원이 하나 들어와야 되고 남양주 아직 전체로는. 없습니까 남양주에? 없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에? 지금 저희 남양주 인구가 74만 예. 정도예요. 곧 100만이 되는데 예. 그동안에는 구리의 배우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독자적으로 대학병원 유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남양주 갑 지역은 공공 도립병원 유치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예. 그 외에 좀 안티적 이슈로는 변전소 막는 거, 예. 그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은 거의 시에서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게 주민들의 세금 낭비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하기 위하여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이런 현안들을 지금 다 이렇게 추진하고 또 이 잘 해결할
또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 원칙은 할 수 있는 건 노력해서 다 한다. 네. 그러나 못하는 걸 하는 척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예, 그리고 솔직하게 무슨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 뭐 꼭 이거는 밝혀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안티가 들어와서 깨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는 다 공개하고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우리가 야당이라서 못한 부분은 그것도 고백하고 심판받겠습니다. 의정 활동을 지역 주민들한테 보고를 네. 할 것이다. 네. 자, 그렇지만 국회의원은 지역도 지역이지만 또 국가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어깨가 많이 무겁겠어요. TV에도 많이 나오고. 무거워요. 과방위원장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선출이 된 겁니까? 이거는 내용적으로는 제가 과방위원장을 맡는 거에 이견이 별로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25살에 말지 기자로 시작해서 그리고 시민 언론 운동을 20년 이상 했고 또 노무현 정부 때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했고 예. 사실상 그때 제가 방송위원회의 실무적 정책을 총괄했고 방통위원회 설치법도 제가 그때 같이 설계하고 만든 당사자 중에 하나예요. 예. 다른 파트너, 국회 파트너가 정청래 의원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네. 제가 아이러니하게 지금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 하고 그러네요. 있어서 두 분이. 예. 네, 참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이견이 없었고 그리고 보통 3선이 상임위원장을 맡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재선인데 다들 그렇게 느끼질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대 때 시작했으니까 한 네. 3선, 4선, 그렇게 5선 정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느낌이고 제가 어느덧 나이가 많아졌더라고요. 동안이시지만. 그래서 연장자 순으로 아. 하고 되게 여성들은 재선 때도 많이 했대요. 네. 그래서 별로 그 내용상의 저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너무 길어요. 그럼 가방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시청자분들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과방위가 방송 장악 저지 그리고 방송 장악하려는 세력이 맞붙는 곳이라 네, 주로 방송만 방송.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근데 관심이 다른 것도 있는 거잖아요. 집중되어 있는데 네. 요건 상황적인 요인이고요. 예. 그래서 요 상황적인 요인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든 음흠. 이제 곧 이 시기는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선 과학 분야의 R&D 부분, R&D 예산 삭감은 역대 정부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던 네. 일이에요. DJ는 IMF로 그 어려운 시기에도 R&D 예산 늘렸고요. 네. 특히 ICT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R&D 예산 관련하여 지난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 영구적인 시스템 마련하려고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과학기술 부분은. 예, 네. 이거는 이제 황정화 의원이나 이혜민 의원이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세요. 네. 조인철 의원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ICT 강국 위상을 누렸는데 요새 AI 분야나 이런 게 뒤처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따라잡기 위하여 국회가 어떤 법과 제도를 마련해서 지원할 거냐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있고 네이버 라인 사태처럼 네. 사실은 기업들이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몇 명의 노력으로 기업이 초기에 시작하지만 그것이 국가적 기업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는 국민적 협조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 즉 이용자들 즉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 기업이라는 인식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네. 제가 이런 생각.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인데 네. 과학기술 부분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지금 AI 얘기하셨는데 AI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좀 많이 좀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가 IT 산업 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방향 조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예. 것은 일단 AI 지능법을 빨리 법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AI 돼요. 관련된 국회가 할 법률을? 일은 그거고요. 아하. 그래서 강제해야 돼요. 예. 정부에서 집중 투자하게. 그 법은 21대에도 제가 쭉 살펴보니까 10몇 개가 발의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폐기됐죠 지금은? 예, 폐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좀 젊은 IT 공학자들하고
AI법 관련하여 저희 의원실에서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저희 소관이에요. 아, 우주항공 과학기술이니까 네, 아유 저희 소관인데 많습니다 소관이. 네. 인류가 남은 마지막 두 예. 개가 바다와 우주거든요. 우주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바다와 우주 다 조금 늦어요. 그런데 바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리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부산이나 고해안 중심으로 좀 계속 해왔는데 우주 개척은 너무 늦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빨리 따라잡는 거잖아요. 빨리 따라잡도록 어떤 지원법을 만들 것인가 네.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상임위가 중요하지 않는 상임위가 없지만 네. 과방위는 정말 제가 진짜. 봐도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 너무 중요한 소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민희 의원님 하면 말지 1호 기자하고 하니까 방송이나 언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가장 또 신경을 쓸 것 같은데 방송이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것도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이 독립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정권으로부터의 독립, 네. 국회로부터의 독립, 경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경제도 포함되는 거군요. 자본 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사회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권력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정권을 잡으면 아무래도 방송이 친화적 보도를 해주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친화적 보도를 해주기를 원한다고 해서 탈법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송 장악. 그래서 이번 네. 방송법은 네. 방송 3법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네.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플러스 1이 통신위원회 설치법. 법이군요. 그중에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제 합의제 아하. 기구인데 예. 2명이서 의결하는 거 이건 미완의 방통이니까 의결하면 안 된다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네. 그거는 5명이 다 완성체가 됐을 때 중요 의결을 하라 이런 취지고요. 그 방송 3법은 사실은 1법이어야 되는데 3법이 이상하죠. 네. 그게 우리나라 방송이 규제가 시기 단계적으로 하나씩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KBS는 방송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KBS. 예. MBC는 방송문화진흥법으로 규제하고 방문진법이라 있고 그러죠. 예. EBS는 EBS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다 법들이 다른 네, 게 있었군요. 달라요. 그래서 3법이 되는 거군요. 3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통합 미디어법을 만들자는 네. 움직임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도 과제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KBS 사장이나 EBS 사장 뽑는데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네. 사장 뽑을 때 국가나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그건 법들. 한마디로 대통령이에요. 국회 대통령 중심제 하에 여당은 여당은 네. 과거에는 청와대, 지금은 용산에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 못하게 하겠다. 네. 그래서 이걸 멋있는 말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겠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저는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민주당도 포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냥 앞으로 집권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안 하겠다는 예, 거예요. 포기하겠다. 이 법을 그래서 만듦으로써. 저는 이건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제가 이전 정부에 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참여를 못해서 방송법을 정리를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했어야 되죠. 진전을 해야 되는 건데 한 발도 안 나갔어요. 네. 이거는 문재인 정부와 당시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고요. 저는 모든 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정이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민주당 하긴 그때 당적도 없었어요. 당적도 박탈됐었지만 그랬군요. 넓게 보아 민주당 네. 지지자로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민주당에 있게 되면 네. 민주당 정부일 때 민주당에 있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이 법이 막히고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도 이 법이 막혀서 안 된다면 저는 혹시 민주당 정부가 되면 그때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킬 겁니다. 그때라도 할 것이다. 네. 자, 과방위 청문회 또 국회 상임위에서 아주 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들 시청자분들 또 국민들이 응원하는데 그럼에도 난관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방위원장 하면서 뭐 각오라든지 계획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네.
국회가 대통령의 행정행위를 견제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행정은 먼저 가고 감시 감독은 뒤로 가는 거잖아요.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대단히 적어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리고 국회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저희가 다 쓸 겁니다. 아. 그래서 방송 장악을 막아볼 거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방송 장악을 못 막았다. 뭐 저희가 사과드리고 또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자, 그리고 저희 같은 딜라이브 네. 지역 방송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을 또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역 방송의 사회적 역할 학대학에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게 크게는 예. 우리나라의 지방 분권과 연결되어 있죠. 아, 지방 분권. 네. 사실 지방 분권, 지역 하면서 현실적으로 별로 그렇게 지원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게 그대로 방송에 이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방송 쪽은 규제 체계를 일원화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 TV, PP까지 규제 권한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 초기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면서 글로 넘긴 거죠. 예, 그 이관했죠. PP 예. 이제 소위 보도 기능이 없는 PP를 그쪽으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중 규제를 받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규제 체계 일원화를 빨리 해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기업 규모에 따라 대접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소위 채널 수나 PP 수가 적은 네. 이쪽은 아마도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규제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지금 몸이 10개라도 지금 아주 모자랄 정도로 너무너무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좀 많은 얘기 좀 나눴는데 어땠습니까? 저는 박지훈 변호사랑 해서 일단 보고 싶었어요. 네. 네. 그리고 너무 편하게 얘기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 4년간 앞으로 의장 활동 이제 하실 건데 국민 여러분들한테 각오라든지 다짐 말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선거를 앞둔 2015년 말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을 못 하실 때 스케치북에 너는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할 것 같다. 좌절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줄이 검은 돈 받지 마라. 그리고 밥값하는 정치인이 되라. 그렇게 쓰셨어요, 스케치북에. 그거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22대 국회의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